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젊은 커플이 데려온 얼룩다람쥐는 6살이라고 했다. 하쿠로가 진찰하는 동안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지 내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먹이도 거의 먹지 않고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라고 커플의 여자 쪽이 말했다. 이변을 감지한 것은 2주일 전쯤인 모양이었다.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때 곧바로 데려왔다면 그나마 손 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고 하쿠로는 내심 안타까웠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얼룩다람쥐는 산소 호흡장치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기운이 넘친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그 모습을 커플은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폐렴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하쿠로는 판단했다. 거기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소화기와 순환기에도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치료하려면 산소 호흡장치에 넣어둘 필요가 있었다. 즉, 입원해야 한다. 링거를 마치고 주사를 놓고 상태를 지켜보게 된다. 그래도 살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무리일 것이라는 게 하쿠로의 견해였다. 소용 없을지도 모르지만 치료를 해달라는 게 보호자의 의향이라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쿠로는 그들에게 말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1에서 2만 엔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최소 5만 엔은 들어요. 네, 최소한입니다. 두 사람은 양쪽 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동거 중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으리라는 것은 차림새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의외로 기르기가 까다로운 얼룩 다람쥐라는 반려동물을 선택한 것도 필시 구입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쿠로의 말에 남자 쪽이 쏘아보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매정한 수의사 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하쿠로는 태연히 마주보았다. 우리 쪽도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벽시계를 보았다. 이제 곧 오후 1시다. 젊은 커플이 오후 1시까지는 답을 내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드르륵 하고 접수처 미닫이 문이 열렸다.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가게야마 모토미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하쿠로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잠깐 실례합니다. 라고 커플에게 말한 뒤 진료실을 나왔다. 사람 없는 대기실을 지나가면서 전화를 연결해 네, 하쿠로입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는 병원 앞 인도에 나와 있었다. 나미에다. 상냥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친족 모임 내일은 어떠냐? 내일요? 꽤 급하네요. 오라버니가 저런 상태이고 보니 하루라도 빠른 게 좋아. 게다가 가에데 씨 얘기를 했더니 다들 궁금해하더구나. 하지만 내일 형편이 안 좋다면 또 다른 날을 잡아볼 테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에데 씨도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야감이 저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정오까지 와줄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쿠로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는 끊겨버렸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려는데 자동문이 열리고 얼룩다람쥐 보호자 커플이 나왔다. 여자 쪽은 우울한 얼굴로 작은 케이지를 소중히 껴안고 있었다. 하쿠로를 보고 꾸벅 머리를 숙였다. 남자 쪽은 분개한 기색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진료실로 갔더니 회색 스웨터를 입은 비쩍 마른 노인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참이었다.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하쿠로는 노인의 등을 향해 물었다. 오늘은 꽤 기분이 좋아. 폐도 멀쩡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노인이 의자를 돌려 하쿠로 쪽으로 향하며 웃었다.
손은 좀 저리다만. 이 동물병원의 원장 이케다 유키요시다. 나이는 이제 곧 80이 된다. 병원과 인접한 본체에서 혼자 살고 있고 평소에는 웬만해서는 하쿠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사는 조카 딸이 식사와 살림을 돌봐주러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지만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 하쿠로는 접수처 미닫이 문을 열고 가게야마에게 물었다. 다람쥐 커플 치료를 단념한 모양이죠. 네, 원장 선생님의 충고가 먹혔나 봐요. 하쿠로는 이케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떤 충고를 하셨는데요? 이케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별 얘기 안 했어. 후학을 위해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줄 만한 것도 아니야. 반려동물로 오랜 세월 살아남아온 개나 고양이와는 달리 다람쥐는 사람 손에 키워지는 것보다 야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자네들은 애초에 이 다람쥐에게서 삶의 환희를 빼앗은 것이다. 다람쥐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이번에 병이 난 것도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라고 했을 뿐이야. 아, 네. 물론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커플에게는 역시 가차없는 말로 들렸을 거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그나저나 라고 이케다가 말했다. 자네 동생의 처가 나타났다면서? 하쿠로는 접수처 쪽을 돌아보았다. 가게야마 모토미가 얘기한 것이리라. 그녀는 못 들은 척 사무일만 하고 있었다. 그게 왜요? 아니, 별로. 단지 이케다는 코 밑을 손가락으로 비볐다. 가족과는 절연했던 거 아니었나? 이래저래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 사정이라는 것은 묻지 않는 게 좋을까? 들려드릴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지. 그 대신 일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지난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군. 어때? 생각 좀 해봤어?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군. 네, 라고 하쿠로는 대답했다. 어쨌든 책임이 중대한 일이라서요. 하고 이케다는 콧숨을 토해냈다. 그저 성씨가 바뀌는 것뿐이야. 별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30여 년 동안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16년 전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다니.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라면 걱정할 거 없네. 언젠가는 요양시설로 들어갈 생각이고 그만한 자금도 다 준비해뒀어. 자네에게는 되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루요와도 얘기를 마무리했네. 애초에 살 날이 그리 길게 남지도 않은 것 같아. 하루요라는 것은 이케다의 조카딸 이름이다.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걸려서 그럴까? 역시 성씨인가? 대시마라는 성씨를 버리기가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게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저로서는 어렵게 되찾은 성씨니까요. 그렇다면 통칭은 계속 대시마를 쓰는 건 어때? 정 그러면 병원 이름을 대시마 동물병원으로 바꿔도 무방학. 이케다의 그 말을 하쿠로는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아니요. 이곳은 이케다 동물병원이에요. 관계도 없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케다는 눈썹 끝을 늘어뜨리고 쓴 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참 고집도 세구먼. 하긴 뭐 옛날부터 그랬지. 알았네.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세. 단지 내 몸이 일어나서 그리 오래 기다릴 순 없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주도록 하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알았지? 끙차 하는 소리를 울리며 노 수의사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진료대에 몸을 기대고 벽을 짚어가며 천천히 안쪽 문으로 향했다. 그 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하쿠로는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료실 안을 새삼 둘러보았다. 골동품에 가까운 렌트겐 촬영기, 기업대 특별 주문했다는 진료대, 안정적으로 측정하려면 요령이 필요한 심전도 기록기 등등 모두 이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동시에 하쿠로에게도 추억이 가득한 물품들이었다. 이케다를 처음 만난 게 어머니 데이코가 사망한 그 다음 해였으니까 벌써 15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난 장소는 이자카야. 하쿠로는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그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손님으로 가게를 찾아왔다. 사건은 주문한 요리를 두 사람의 테이블에 차려내고 돌아서려는 참에 일어났다. 어이! 하고 남자 손님이 하쿠로를 불러세웠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남자가 접시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주문한 건 열빙어였어. 여보, 라고 동석한 여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렸다. 그만해요. 그 순간 하쿠로는 손님의 불만이 무엇인지 눈치챘다. 요즘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손님은 없었다. 접시에 담긴 것은 틀림없는 열빙어였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라는 것을 하쿠로는 알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건 열빙어가 아니라... 아, 네, 육모빙어입니다. 하쿠로가 먼저 대답했다. 별명은 카페린, 바다빙어목 바다빙어과의 물고기죠. 육모빙어라는 이름이 낯설어서 저희 가게에서는 열빙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의 도미는 틸라피아고 단새우는 아르헨티나 새우입니다. 그리고 다진 참치는 붉은 개복치에 샐러드 기름을 섞은 것이죠. 줄줄줄 말한 뒤에 그게 무슨 문제라도 라고 덧붙였다. 남자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하쿠로를 올려다보았다. 가짜인 걸 다 알면서 내놓는 거야? 이건 확신범이네. 그런 점에서는 손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짜 열빙어를 이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을 리 없다. 어차피 육모빙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문하셨을 텐데요. 점원의 난처해 하는 얼굴을 보고 싶으셨다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맞은편에 아마도 아내인 듯한 여자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자는 나무라는 말투로 거봐요. 똑똑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지 하쿠로에게 물었다. 이런 불만에 대해 가게 측에서 교육을 받은 건가? 설마요. 라고 하쿠로는 대답했다. 다른 점원이라면 분명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 친구들은 이걸 진짜 열빙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 대학 수업 때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은 수산학인가? 아니요. 수의학입니다.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함께 있던 여자는 어라라 하고 반가운 듯 눈이 둥그레졌다. 그것이 이케다 부부와의 첫 만남이었다. 두 사람이 수의사와 그 아내라는 것을 알고 하쿠루가 깜짝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날을 계기로 이케다 부부는 자주 가게를 찾아주었다. 어느 날 이케다는 하쿠루에게 졸업 후에 취직 자리는 정해졌느냐고 물었다. 몇 군데 동물병원에 실습을 나갔지만 아직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쿠루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이자카야 아르바이트는 관두고 지금 당장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조수로 채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필요한 것은 경험이야.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봐야지. 수의사는 사람을 다루는 의사와는 달리 다양한 동물들을 치료해야 해. 직접 치료에 임하지 않더라도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착착 쌓이게 돼. 게다가 라고 이케다는 말을 이었다. 수의사가 상대해야 하는 건 동물만이 아니야. 그 보호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이 더 중요하고 까다로워. 세상에는 별의별 보호자가 다 있거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어.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르는 사람도 있지. 그런 천차만별의 보호자와 어떻게 함께 동물을 치료해 나갈 것인가. 그건 대학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단기간의 실습만으로는 습득할 수도 없는 거야. 이케다가 열심히 설득에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무렵 이케다 동물병원은 아내 다카코가 조수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카코는 심장에 지병이 있어서 이제 장시간의 근무를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케다 자신도 60대 중반에 접어들어 무리한 일은 하기가 힘들어졌다. 동물병원의 조수는 일반적으로 동물 간호사라고 불린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자격 따위 필요 없이 그 누구라도 종사할 수 있다. 실제로 다카코도 이케다와 결혼한 뒤에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일을 거들다가 그대로 조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케다는 새 조수를 찾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완전한 아마추어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수의학과 학생인 하쿠로가 적임자로 비친 모양이었다. 다음 조수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낮에는 대학 수업이 있어서 어렵지만 저녁 때라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게다가 실습과는 달리 조수는 급료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주로 대형 동물병원에서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작은 개업이의 업무는 신선한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가장 다른 점은 보호자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었다. 낯익은 동네 사람, 오래 드나든 단골이 대부분이었다. 때때로 이케다는 그런 사람들과 밖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일도 있었다. 일은 바빴다. 청소며 동물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진료에도 상당 부분 뛰어들게 되었다. 입원한 동물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자기도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여가 지나고 하쿠로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 자리는 이케다가 소개해 주었다. 이케다 동물병원과 제휴한 대형 병원으로 이케다 혼자서는 힘에 부치는 큰 수술이 필요한 동물은 그쪽으로 돌려주곤 했다. 하쿠로가 그 병원에서 근무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다카코가 세상을 떠났다. 급성 심부전이었다. 이케다의 낙담은 심상치 않아서 그 뒤로 급격히 늙어버렸다. 실제로 건강도 걸핏하면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하쿠로는 이케다에게 불려가 병원을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 나도 나이가 이러니 그만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는데 보호자들이 폐업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네.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자고 마음을 돌렸지만 체력적으로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러니 이제 자네밖에는 기댈 데가 없네.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하쿠로는 고민했다. 직장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근무 의사의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적당히 책임질 일이 있고 적당히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이케다 동물병원 일을 거들게 된다면 몇 배나 힘들어질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결국 하쿠로는 어려운 쪽의 길을 선택했다. 이케다에게는 신세진 것이 많았다. 당당한 한 몫의 수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케다 동물병원에서 쌓아온 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케다 동물병원으로 돌아온 뒤에 내심 놀란 것은 하쿠로가 조수로 일하던 시절에 얼굴을 익힌 보호자들이 여전히 찾아준다는 것이었다. 반려동물은 그 당시와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동물병원을 바꾸지 않았다. 보호자들이 폐업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는 이케다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년 전 이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젊어서부터 술이 과했던 게 탈이 되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진료는 사실상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하쿠로의 직함은 부원장에서 원장 대리로 올라갔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새 조수를 구하기로 했다. 그 당시에 근무하던 여 조수가 동물 간호에 관해 생판 아마추어였던 데다 주부이기도 해서 근무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가게야마 모토미였다. 처음 보자마자 하쿠로는 채용을 결정했다. 물론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생판 아마추어일 테지만 일은 가르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성을 뒤엎고 그녀는 프로 동물 간호사였다. 게다가 부기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최근까지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 왜 그만두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성희롱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일자리는 그럴 걱정이 없는 곳으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알아보니 이쪽 동물병원 원장님은 80살 가까운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원장 대리가 있었다는 것은 오산이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예상 밖이었지만 오산인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죠. 그녀는 태연히 대답했다. 그러고는 2년이 지났다. 가게야마 모토미가 그만두겠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오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될 모양이다. 이케다의 건강은 여전히 그리 좋지 않지만 병원의 경영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이케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자신의 양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슬슬 떠날 날이 다가왔어. 그러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건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야. 내가 자식이 없으니 원. 지금 이대로라면 집안 친척 몇몇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겠지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맡겨야 할지 도무지 계획이 잡히지를 않아. 조카딸 하루요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난처해진다고 하고 있어. 물론 나도 친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병원일세. 전에는 내가 은퇴할 때는 문을 닫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네가 있지 않나. 그동안 믿고 찾아준 단골들을 위해서도 이 병원만은 남겨두고 싶어.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 명의를 하쿠로에게로 옮겨주고 싶다. 그러자면 양자 결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케다의 의견이었다. 그건 하쿠로에게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다. 앞으로 그 스스로 개업할 수 있는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래도록 함께 일해오는 동안에 이케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양자로 입적한다고 해도 번거로운 일에 휘말릴 걱정은 일단 없을 터였다. 하지만 대시마라는 성을 버리는 것이 망설여지느냐는 이케다의 말이 귀에 남아있었다. 그것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성씨뿐일까? 좀 더 다른 부분에 그의 발목을 붙잡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하쿠로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았다.
이름의 길운을 판정해주는 사이트였다. 이케다 하쿠로라고 입력해 보려는 참에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지척에 가게야마 모토미의 얼굴이 있었다.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이 주춤 젖혀졌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쿠로는 스마트폰을 엎어놓았다. 가게야마 씨야말로 무슨 일이시죠? 저 먼저 퇴근할까 하고요. 먼저? 벽시계를 보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진료 시간은 진즉에 끝난 것이다. 알았어요. 가게야마 모토미의 다리 쪽을 보고 하쿠로는 말을 뚝 끊었다. 어느새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웬일이에요? 뭐가요? 스커트잖아요. 게다가 아주 짧은 스커트라고 말하려다가 꿀꺽 삼켰다. 가게야마 모토미의 눈이 험상궂게 빛났다. 저도 미니스커트 입을 줄 알거든요. 그건 그렇죠. 이상한 말을 했네. 미안해요. 그녀는 대부분 바지 차림으로 출퇴근을 했다. 그대로 흰 가운만 걸치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커트의 경우에는 바지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다. 수고했어요. 라고 하쿠로는 다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게야마 모토미는 인사를 건네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저는 어느 쪽이든 다 좋아요. 이케다 동물병원이든 아니면 대시마 동물병원이든요. 이케다와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하쿠로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이름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가게야마 모토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실례합니다. 라면서 문 너머로 사라졌다. 하쿠로는 긴 숨을 내쉬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다시 이케다 하쿠로라고 이름을 입력해봤다. 결과는 흉이었다. 아키토의 맨션 앞에 차를 세우고 하쿠로는 내비게이션을 찍기 시작했다. 이제 곧 오전 11시가 되려는 시각이었다. 야가미 저택의 주소를 입력하자 도착 예상 시각이 표시되었다. 오전 11시 53분. 이 정도면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다. 차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수석 쪽을 보니 가에데가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쿠로는 도어록을 해제했다. 안녕하세요. 가에데가 차에 올랐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하쿠로는 몇 차례 눈을 깜빡였다. 왜요? 아니요. 너무 예상 밖의 색깔이라서. 빨간색 싫어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새빨간 정장과 하얀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가에데가 씩 웃었다. 기분이 환해지고 좋잖아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쾌활한 말투에서는 며칠 전의 날카로운 분위기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쿠로는 당황한 가운데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다. 정말 기대가 돼요. 나미의 고모님 이외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나도 모르죠. 애초에 야가미 가에대해 나는 거의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뭐 가보면 알겠죠? 그렇죠. 와, 어쩐지 두근두근하네. 가에데의 목소리는 정말로 통통 튀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심경을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도. 하쿠로 역시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야가미 집안과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갖는 일이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쪽 사람들 역시 한 핏줄도 아니고 재혼한 여자가 데려온 아들 따위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아키토의 일은 역시 마음에 걸렸다.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해도 동생은 동생이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두 손 놓고 나 몰라라 할 순 없었다. 아니, 라고 하쿠로는 운전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아키토의 신상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나라면 아무리 마음에 걸린다고 해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저 일의 추이를 지켜보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에 나섰는가? 왜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야가미가 사람들의 속을로 향하고 있는가? 하쿠로는 딱 한순간 눈길을 옆으로 흘렸다. 빨간 타이트 스커트 아래 길게 뻗은 다리를 포착한 뒤 다시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유는 명백했다. 지금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부탁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는 선택지도 있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녀가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녀가 전혀 다른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가에데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쿠로는 슬쩍 고개를 저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왜 그러세요? 가에데가 눈치도 빠르게 물었다. 아니요. 경찰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아키토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그쪽에도 얘기했죠. 제가 말 안 했던가요? 경찰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까요. 아키토 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실종된 것으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모양이에요. 야가미가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아키토의 실종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요. 아주버님, 그건 좀 어렵죠. 그런 말을 차마 제 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왜요? 그런 고자질을 했다가 혹시 형사들이 야가미가 사람들에게 탐문 수사라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가 내 이름을 밝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아키토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수상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이 새어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안 사람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저는 모든 야가미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걸요? 설마 형사가 가에데 씨 이름을 대겠어요? 정보원은 밝히지 않는 게 경찰의 규칙이라던데.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보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가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밀히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경찰은 냉큼 움직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가에데 씨는 이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한 차례 헛기침을 했다. 어째서 아키토의 실종에 야가미가 사람들이 얽혀있다고 생각하죠? 잠깐 머뭇거린 끝에 가에데는 입을 열었다. 언젠가 아키토 씨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호흡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다. 자신은 그 일족을 믿지 않는다고. 왜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무튼 그자들에게는 절대로 빈틈을 보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쿠루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바로 그거예요. 라고 가에데가 갑자기 코에 걸린 목소리를 내며 그의 왼쪽 어깨를 툭 쳤다. 그걸 알아내려고 지금 아주버님하고 이렇게 적진에 뛰어드는 거라고요. 하쿠루는 한숨을 내쉬고 그런가? 라고 중얼거렸다. 몇 가지 미리 합의해 둡시다. 우선 아키토의 실종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친족 모임에 대해 가에데 씨나 내가 아키토에게 아무 연락도 안 했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국제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는데. 전화도 했고 메일도 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키토와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할 건데요. 상속에 대한 아키토 씨의 의향을 확인했다 라는 것이면 괜찮겠죠. 그 의향이 뭔지를 얘기해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대충 지어내서 대답할 생각이에요? 아니요. 굳이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아키토 씨의 의향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아키토에게서 이미 얘기를 들은 모양이군요. 흘금 가에데 쪽을 향했다.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내 함께 있었으니까요. 자신만만하네요. 혹시 틀린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잘라 말하더니 하쿠로를 쳐다보았다. 궁금하시면 아주버님에게는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길이 막히기는 했지만 야가미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아직 12시에 조금 못 미친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쿠로는 차에서 내려 대문 기둥에 달린 인터폰을 눌렀다. 네,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미에였다. 하쿠로예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차에 탄 채로 들어오면 돼. 주차장에 세워두고 현관 쪽으로 돌아 들어와. 알겠습니다. 차로 돌아갔더니 가에데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야가미 저택을 살펴보고 있었다. 공원처럼 넓네요. 저 안에 건물이 저택인가요? 완전히 성 같아요. 어릴 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죠. 게다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택을 둘러싼 높은 담장에는 무수히 금이가 있었다. 하쿠로는 차를 몰고 대문을 통과했다.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원래는 굳게 닫혀서 차가 드나들 때만 전동으로 열어주었다. 노후화에 따라 기기가 망가졌는지도 모른다. 내객용 주차 공간에는 이미 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둘 다 세단 타입의 고급 외제차였지만 연식은 최근은 아닌 것 같았다. 현관 앞으로 돌아가자 기모노 차림의 나미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보고는 잘 왔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감사했습니다. 가에데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맞아주시고 죄송합니다. 하쿠로는 나미에에게 말했다. 전에는 집사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20여 년 전에 그만뒀어. 이미 연배지긋한 노인네라서. 그 뒤로는 사람을 안 쓰셨어요? 나미에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 양쪽으로 여는 문을 지나면 현관 홀이었다. 통천장으로 높이 뚫린 저 위에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하쿠로가 기억하는 것만큼 넓지는 않았다. 복도로 들어가는 나미에를 하쿠로는 가에데와 함께 뒤따라갔다. 이윽고 큼직한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 문을 열고 나미에는 어서 들어가자 라고 재촉하듯이 말했다. 예전에 그 식당이라는 게 금세 생각났다. 조부 야가미 고노스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식사 모임을 가졌던 곳이다.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하쿠로는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 한 복판에 긴 테이블이 놓인 것은 하쿠로의 기억 그대로였다. 그것을 사이에 두고 의자가 줄줄이 놓여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은 테이블 건너편에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3명씩, 모두 앞에 6명이었다. 마치 면접관처럼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각자 세월에 걸맞게 나이가 들었지만 눈에 익은 얼굴들도 있었다. 하쿠로는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친족 모임이라고 해서 다들 우르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경꾼을 잔뜩 불러봤자 혼란스럽기만 하고 의견 정리가 안 돼. 소수 정예로 가기로 했어. 나미에가 하쿠로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듯이 말하고 다른 6명 쪽을 향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선은 하쿠로. 다들 기억하죠?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쿠로는 머리를 숙였다. 6명의 남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일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너 따위는 오건 말건 상관없다는 뜻인가? 그리고 이쪽이 아키토의 신부야. 이름은 가에데. 나미에의 소개를 받고 가에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에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깊숙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6명의 반응은 다양했다. 여자 3명은 품평하는 듯한 시선으로 가이드를 지켜보면서도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에 비해 남자들의 얼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명백히 이 새로운 친족에 관심을 가진 기색이 진하게 감돌았다. 물론 그녀의 미모가 그 큰 이유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들을 소개할게. 나미애가 품에서 종이 2장을 꺼냈다. 한 번 듣고는 외우지 못할 것 같아서 종이에 이름과 오라버니와의 관계를 메모해 왔어. 하쿠로에게도 똑같이 건네줄게. 아마 잊어버렸을 테니. 잊어버렸다기보다 원래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쓸데없는 말은 할 것 없이 하쿠로는 메모를 받아들었다. 오른쪽부터 할 거야. 여동생의 남편 하세쿠라 다카시, 여동생 쇼코, 그리고 둘 사이의 딸 유리카. 단 여동생의 모친은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이어서 오라버니와 나에게 쇼코는 이복 여동생이야. 하쿠로는 메모에 시선을 떨구었다. 제부 하세쿠라 다카시, 둘째 여동생 하세쿠라 쇼코, 조카딸 하세쿠라 유리카라는 글씨가 이어졌다. 하세쿠라는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흰, 섬세해 보이는 남자였다. 쇼코는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약간 뚱뚱하고 얼굴도 둥글었다. 하지만 치켜 올라간 가느다란 눈 때문인지 온후한 인상은 받지 못했다. 둘 다 60살 전후일까? 이 2사람은 얼굴이 생각났지만 말을 나눠본 기억은 하쿠로에게는 없었다. 딸 유리카는 어머니와는 달리 갸름한 얼굴에 눈도 컸다. 콧날이 오뚝하고 눈썹 모양도 아름다웠다. 틀림없이 미인의 부류에 속할 것이다. 하쿠로는 자연스럽게 가슴 쪽을 일별했지만 베이지색 원피스에 감싸인 몸매를 유추할 수는 없었다. 유리카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그때 만났었다고 해도 아직 어린애였던 것이리라. 3사람을 대표하듯이 하세쿠라가 잘 부탁하네 라고 가이드에게 말했다. 그 다음 2사람은 목례를 했을 뿐이다. 그 옆이 동생 마키오, 쇼코와 모친이 같은. 메모에는 남동생 야가미 마키오라고 나와 있었다. 마키오는 50대 중반일 터였다. 광대뼈가 나오고 턱이 각진 얼굴은 옛날 그대로였다. 부리부리한 눈은 뭔가를 응시하는 것 같지만 가이드를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어릴 때도 어쩐지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꼈던 기억이 났다. 나미에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쿠로는 먼 기억을 더듬었다. 이 집에서의 식사 모임 때마다 고노스케의 아내는 야사루와 나미에에 대한 말투나 태도가 쇼코나 마키오에 대한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전처의 자식들에게 매사에 조심스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미에가 한 박자 틈을 두고 뒤를 이었다. 그 다음 2사람은 아버지의 양자, 사요씨와 유마씨. 하쿠로는 메모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양자 야가미 사요, 양자 야가미 유마라고 적혀 있었다. 사요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짧은 듯하게 손질한 기품 있는 갈색 염색머리가 자그마한 얼굴에 잘 어울렸다. 반짝이는 젊은 피부에 몸매도 망가지지 않았다. 꼼꼼히 화장한 눈은 충분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얼핏 하쿠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인가 싶기도 했지만 온몸에서 바라는 품격은 훨씬 더 연상의 것이었다. 하쿠로는 이 여자와는 첫 대면이었다. 그리고 시선을 마지막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야가미 유마, 하쿠로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새겨진 인물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완전히 성인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쿠로보다 약간 연상이었으니까 40살쯤인가? 코가 높고 윤곽이 짙은 얼굴 생김새다. 가에데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하쿠로 쪽을 향해졌다. 의미심장하게 입가에 웃음을 띠더니 그 시선이 또다시 가에데에게로 빨려 들어갔다. 불쾌한 눈빛이었다. 담백하게 보이는 가면 아래로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자, 그러면 하쿠루와 가에데도 자리에 앉아. 점심을 준비할 테니까. 나미에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실례합니다 하고 가에데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오른쪽에서 3번째와 4번째 자리에 이미 플레이스 매트가 깔려 있었다. 각자 앉는 위치를 지정해둔 모양이었다. 가에데가 오른쪽에서 4번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하쿠로는 그 옆에 의자를 당기려고 했다.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지. 냉담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유마였다. 나미에 씨 자리야. 하쿠로가 마주 쏘아보자 유마는 말없이 자신의 대각선 오른편, 즉 왼편 가장 끝자리를 가리켰다. 분명 그곳에도 플레이스 매트는 깔려 있었다. 하쿠로는 한숨을 내쉬고 그쪽 자리로 이동했다. 왜 나만 왜 떨어진 자리에 앉히느냐고 묻고 싶은 얼굴이네. 유마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이유를 물어보면 알려주실 겁니까? 물론이지. 이유는 아주 간단해. 너는 구계자이기 때문이야. 너 역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식사하고 싶진 않잖아. 나름대로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해. 거참 고맙군요. 하쿠로가 노려봤지만 유마의 시선은 이미 가에데에게 가 있었다. 그나저나 하세쿠라 쇼코가 입을 열었다. 아키토도 어지간히 무심하지 뭐야. 결혼식에 불러주기는커녕 결혼한 것조차 알려주질 않다니. 소식이 늦어진 것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에데가 고개를 숙였다. 아키토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야? 네, 날마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귀국하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했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 근데 두 사람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는지 궁금하네. 어디서 처음 만났어? 엄마! 라고 옆에서 유리카가 미간을 찌푸렸다. 됐어.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왜? 난 궁금한데. 여보, 그렇죠? 쇼코가 남편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렇지. 다카시의 대답은 애매했다. 됐어, 그런 얘기는. 그보다 큰 이모님 늦으시네. 유리카가 말했다. 뭐 하시는 거야? 주방 도우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있겠지. 유마가 입가를 삐뚤음하게 하고서 말했다. 옛날과는 달리 요리사도 도우미도 임시로 불러온 사람들이라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갈 거야. 괜히 체면 차릴 것 없이 도시락이라도 배달시키면 간단할 텐데. 네가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그랬어. 쇼코가 말했다. 그참에 도시락 비용은 네가 내겠다고 했으면 좋았겠네. 그래서야 나미의 누님의 입장이 난처하죠. 이 집의 경제를 틀어준 건 그분인데. 틀어줄 수 있게 허락해준 거야. 옆자리의 사요가 유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라고 뒤를 잇는 대신 유마는 유들유들한 웃음을 하쿠루와 가에데에게로 던졌다. 그동안에도 야가미 마키오마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테이블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이따금 턱 근육을 움찔움찔하고 있었다. 더 무서운 건 그 모습이 하쿠루가 어릴 때 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나미에가 돌아왔다. 그대로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도우미 2명이 요리를 나르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랍스터와 채소를 사용한 전체였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프랑스 요리를 준비한 모양이다. 샴페인도 나왔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하쿠로는 사양했다. 식사를 하면서 나미에가 가에데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다. 가에데는 하쿠로에게 밝혔던 대로 본가는 가스시카에서
꼬치구이 식당을 경영하고 자신은 네 형제 자매 중 셋째라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전직 승무원이라는 말을 덥석 문 것은 유마였다. 주로 어떤 노선을? 이라고 가이드에게 물었다. 시기별로 달라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아시아 방면이 많은 때도 있고 유럽이 많은 때도 있었죠. 미국은? 혹시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아, 네. 로스앤젤레스는 3년 전에 자주 다녔어요. 유마가 반갑다는 듯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아, 그렇다면 가이드 씨가 근무하던 비행기에 내가 탑승했을 수도 있겠네. 마침 그 무렵에 업무차 로스앤젤레스에 여러 번 들락거렸거든. 주로 어디에 가셨어요? 업무로는 역시 다운타운이지. 시빅센터 근처. 로스앤젤레스는 고층 빌딩이 많진 않지만 그 근처는 대도시 분위기였어. 네, 그렇죠. 업무가 없을 때는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 쪽을 주로 돌아봤지. 아, 산타모니카. 가이드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했다. 그 거리는 세련된 곳이라서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올베라 스트리트도 그렇죠. 나도 거기는 좀 가봤어. 최고로 맛있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지. 근데 승무원이라면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쇼핑도 많이 했겠네? 네, 자주 갔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상류층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느낌으로요. 아주 좋아. 반응이 즉각즉각 나오는 거. 이런 얘기를 신나게 나눌 사람이 지금까지 내 주위에 없었는데 앞으로 꽤 재밌어질 것 같아. 유마는 만족스러운 듯이 샴페인 잔을 가이드 쪽을 향해 높이 들었다. 해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야 얼마든지 함께 해줄 수 있어. 내가 얼마 전에도 두바이에 다녀왔는데 쇼크가 대항하듯이 말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꼭. 유마는 건성으로 받아넘기더니 푸 하고 입끝을 올렸다. 잠시 침묵 속에 식사가 이어졌다. 포크와 나이프가 식기에 닿는 소리가 울렸다. 침묵을 깬 것은 역시 가이드였다.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을 새삼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어떤 일들을 하세요?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도 좋겠네. 그렇지? 나미에는 맞은편의 6명에게 동의를 구한 뒤에 가이드 쪽을 향했다. 우선 나부터 얘기할까? 잘 알다시피 무직이야. 보잘것없는 연금생활자. 이 집의 관리와 오라버니의 간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힘드시겠어요, 고모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저도 곁에서 거들겠습니다. 가이드는 포크를 내려놓고 등을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고맙다. 든든하구나. 다음은 나인가? 하세쿠라 다카시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주로 간호 사업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료 실버타운이야. 수도권의 4곳, 그리고 간사이 지역과 도카이 지역에 각각 2곳. 와, 그렇군요.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바쁘진 않으세요? 가이드의 말에 하세쿠라는 슬쩍 가슴을 젖혔다. 덕분에 수요가 꽤 높은 편이야. 하지만 공급 과다라는 말도 적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한 것은 사요였다. 그쪽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아서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던데. 그렇지? 그녀가 동의를 구한 상대는 옆자리의 유마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일본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건 인구 비율의 문제지 노인 숫자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건 아니야. 게다가 유료 실버타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대상이야. 그런 노인들을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 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하세쿠라가 불쾌한 표정으로 유마와 사유를 바라보았다. 의료기관의 소개에 따른 입주를 좀 더 강화하고 실버타운에 전문 간호사를 상주시키는 한편
저렴한 가격대의 방을 늘려나가고 있어.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유마는 별 재미없다는 투로 말했다. 기울어져 가던 야가미엔을 인수해서 지금 같은 규모까지 키워낸 건 원래 부동산 사업 전문가였던 유리카 아빠의 수완 덕분이야.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쇼코가 분연한 기색으로 말했다. 귀에 익은 이름이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야가미엔이라는 것은 예전에 고노스케가 경영하던 요양시설이다.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실버타운이기도 했다. 마치 그걸 맡아달라고 누군가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나미에가 비웃음이 담긴 목소리로 받아쳤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야가미엔만 준다면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애걸복걸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우리 쪽에서 물려받아야 모든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우리 말고 야가미엔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 있었어? 사요씨, 유마씨, 그쪽에서 그걸 할 수 있었어? 엄마, 라고 옆에서 유리카가 만류했다. 이제 그만해, 창피하잖아. 아니, 그래도 슈쿠가 여전히 뭔가 불만스러운 듯 볼멘 소리로 웅얼거렸지만 하쿠로의 귀에는 와닿지 않았다. 유리카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가에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생선 요리를 먹던 유리카는 손을 멈추고 대각선 맞은편의 가에데를 빤히 바라보았다.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가에데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다. 우와, 대단하다. 패션 디자이너라니. 유리카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북 디자이너예요. 네? 책이라고요. 책 표지나 커버 장정을 하는 일.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미안하군요. 아, 네. 가에데는 입을 반쯤 해벌린 채 얼굴을 위아래로 끄덕였다. 책 디자인이라고요. 네, 알죠. 멋진 일을 하시네요. 와, 그렇군요. 유리카의 얼굴에는 정말로 알고 하는 말이냐? 라고 적혀 있었다. 얘가 그쪽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재작년에 상도 탔잖아. 쇼코가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유리카는 그 대목에서도 어머니를 나무랐다. 어느새인가 유리카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키오가 사라지고 없었다. 화장실에라도 간 모양이었다. 가에데는 이번에는 웃는 얼굴을 사요 쪽으로 향했다. 사요 고모님은 하시는 일이... 사요는 냅킨으로 입가를 찍어낸 뒤 가에데에게 미소를 던졌다. 응, 덕분에 긴자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 긴자에서요? 어떤 가게인데요? 하고 쇼쿠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에데 씨, 부티크라면 부티크, 레스토랑이라면 레스토랑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가게라고만 하는 걸 보면 어떤 업종인지 뻔히 짐작이 가잖아. 입을 뻐끔 벌린 채 당혹스러워하는 가이드에게 사요는 불쾌한 기색은 털끝만큼도 내보이는 일 없이 대답했다. 응, 요정을 운영하고 있어. 마담으로. 아, 그러시군요. 저기,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곳인가요? 물론이지. 대환영이야. 언제라도 놀러와. 이따가 명함 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가이드를 보며 설마 정말로 갈 생각인가? 하고 하쿠로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유마가 천천히 잔을 들었다.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입을 열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게 좋겠지? 네, 부탁드립니다. 가에데가 그쪽으로 몸을 향했다. 이자카야와 다이닝바의 체인점을 하고 있어. 아이돌즈 아이라는 회사인데 들어본 적이 있어? 아, 태풍 노래방에? 가에데의 물음에 유마는 점잖은 척하는 얼굴로 턱을 끄덕였다. 그것도 우리 거야. 그러세요? 와, 굉장해요. 젊은 사업가시네요.
유마는 일찌감치 학생 때부터 비즈니스 감각은 타고난 편이었어. 처음 회사를 세운 게 몇 학년 때였지? 사유가 물었다. 3학년 때 시부야에서 개업한 카페바가 1호점이었어. 아버지 유산을 쏟아부은 덕분이지. 나미에의 한마디에 유마는 태연히 되물었다. 그게 어때서요? 유산을 어떻게 쓰건 각자 자유의사에 따르기로 했잖아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너의 수완은 나도 인정해. 역시 대단하지. 하지만 아버지 덕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걸 잊을 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유마는 와인을 입에 털어넣었다. 어색한 공기가 충만한 가운데 야가미 마키오가 돌아왔다. 몸을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걸어와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하쿠루가 지켜본 바로는 그는 남의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마키오 작은아버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가에데가 물었다. 하지만 장본인인 마키오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대굴거리는 눈으로 고기 요리를 주시하며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저 작은아버님, 가에데가 다시 말을 건넸다. 마키오라고 나미에가 조금 큰 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겨우 알아들은 모양이지만 마키오의 동작은 어디까지나 슬로우 모션이었다. 천천히 나미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가에데 씨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나 봐. 마키오는 포크와 나이프를 거머쥔 채 이번에는 얼굴이 가에데 쪽으로 향했다. 작은아버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질문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지 마키오는 가에데의 얼굴을 몇 초 동안 빤히 쳐다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화장실에 갔었어. 그리고 지금 다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하시는 일을 여쭤보고 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라고 마키오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처음 듣는 단어를 복창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가에데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직장은 다이오 대학 의학부 신경생리학과야. 가에데의 눈썹이 꿈틀 올라갔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마키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구원이야. 치료를 하는 일은 없어. 우와,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요? 마키오의 눈에 기이한 광채가 깃든 것처럼 보였다. 듣고 싶은가? 네, 꼭.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유마의 경우에는 지겹다는 듯 입가를 삐죽이기까지 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명백히 가에데를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인류에 마키오가 말문을 열었다. 마지막 프런티어에 도전하는 연구야. 프런티어? 우주도 아니야. 심해도 아니고 바로 여기야. 마키오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바로 뇌야. 뇌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게 내 평생의 과제지. 실상 인간은 뇌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해. 정신기능의 자기 제어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측과 의사결정에 관한 뇌 내 계산기구의 구조, 스파스 모델링의 심화와 고차원 데이터 구동 과학의 창성, 행동 적응을 담당하는 뇌신경회로의 기능 변환 기구, 뇌내 신체 표현의 변용 기구의 이해와 제어, 하나같이 모르는 것 투성이야. 그때까지의 침묵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키오는 줄줄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스님의 독경이나 무슨 주문 같기도 했다. 그가 일단 연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항상 이렇다는 것을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을 통해 하쿠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마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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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에가 드물게도 큰 소리로 제지하며 포크를 든 손을 내밀어 마키오 앞의 접시를 땅땅 쳤다. 그걸로 겨우
마키오의 입이 멈췄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미에를 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 다시 다음 기회에 해줄래? 오늘은 그 밖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게다가 요리도 아직 남았고. 마키오는 나미에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그 시선을 가에데의 얼굴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눈을 떨구었다. 알았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묵묵히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안도하는 분위기가 흘렀다. 하쿠로도 숨을 내쉬었다. 그런 강의를 한없이 듣고 있어야 한다면 정말 못 견딜 일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다이오 대학 의학부라면 야스하루가 근무하던 곳이다. 그리고 가에데의 말에 따르면 야스하루는 서번트 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해왔다고 한다. 마키오도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했다면 그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긴 관련이 있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쿠로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아키토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야스하루와 데이코의 만남에 그의 연구가 얽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쿠로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뭔가로 맺혀 있었다. 그래서 마키오의 이야기를 단순히 흘려 들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다이오 대학 의학부라면 어린 시절 데이코를 따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을 하쿠로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광경이었다. 자, 그러면 나미에가 가에데 쪽을 향해 말했다. 한마디로 야가미가의 친족이라고 해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 앞으로 가에데 씨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 텐데 괜찮겠어? 물론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가에데는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45도 각도로 꺾으며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야말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은 대목이지만 일이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 유마가 이번에는 나미에를 흘끗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 상속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시킬 생각이죠? 가장 중요한 아키토가 참석하지 않았으니 결론을 내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아키토 씨의 의향은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가에데가 말했다. 유마의 눈에 책략가의 빛이 깃들었다. 어떤 식으로? 그건 잠시 뒤에. 가에데가 빙긋 웃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상의할 예정이야.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란 오라버니의 재산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오히려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무방한 일이지. 우선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애매하게 남겨둔 부분에 대한 거야. 그 속에는 오라버니의 아내였던 데이코 씨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점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은 하쿠로도 참석하도록 했어. 나미에의 말을 듣고 전원의 시선이 하쿠로에게로 향했다. 다행이군요. 하쿠로는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잖아. 유마가 입술 끝을 치켜들며 말했다. 네, 덕분에 멋진 식사였어요. 하쿠로는 답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는 나미에의 말에 따라 식사 후에 일단 해산하기로 했다. 회의는 3시부터 응접실에서 할 거야. 그때까지 집안 어디에 가 있어도 괜찮아. 응접실에 음료수 등을 준비해 둘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런 말을 남기고 나미에는 자리를 떴다. 우와, 어디를 구경해 볼까? 집이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헤맬 것 같아요. 가에데가 두 주먹을 가슴 앞에 맞대고 반색하는 소리를 냈다. 괜찮으면 내가 안내해 줄까? 틈을 놓치지 않고 유마가 나섰다. 어쨌거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집이거든. 어디에 쥐구멍이 있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꺼이. 나도 가에데 씨의 승무원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유마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가이드와 유마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방을 나갔다. 하쿠로는 가볼 곳이 생각나지 않아 별 수 없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남아있던 유리카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하쿠로에게 물었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응, 그래. 유리카가 맞은편 의자에 건너와 앉았다. 하쿠로는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다. 나 생각나? 그녀는 살짝 목을 움츠리는 몸짓을 보였다. 죄송해요. 어려서 함께 어울려 놀지는 않았죠.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사과할 거 없어. 실은 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애초에 나는 이쪽 집안 사람들과 친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런 일에 불려오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뭐. 아키토를 만나면 한마디 해줄 생각이야. 아키토와는 전화나 메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키토? 하쿠로는 미간을 좁히며 유리카를 보았다. 네. 아, 응. 잠깐 얘기했지. 오늘 일도 있고 하니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아내라고 유리카는 입끝을 삐죽였다. 그 밖에는 또 어떤 얘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물어보셨어요? 하쿠로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키토가 꽤 바빠.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여유는 없었어. 게다가 유리카도 잘 알겠지만 형제라곤 해도 우리는 거의 왕래가 없었어. 지금 아키토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내 본심이야. 그러시군요. 유리카는 명백히 실망한 표정이었다. 유리카는 아키토하고 꽤 친했던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키토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친했죠. 몇 명 안 되는 사촌간이니까. 따분한 어른들끼리의 모임 때 우리 둘이 항상 함께 놀았어요. 아, 그랬구나. 중학생 때쯤부터 하쿠로는 야가미 친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눈앞의 유리카는 아키토에게는 사촌 여동생인 셈이다. 자신과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다가 곧바로 완전한 타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이가 뜸해졌지만 업무 관계로 다시 만난 뒤부터 자주 어울리게 됐죠.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스노우보드 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업무 관계로 만났다고? 유리카는 북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아키토의 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지? 몇 년 전에 아키토가 경영학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 디자인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 책 꽤 많이 팔렸는데 혹시 아세요? 글쎄, 난 못 들어봤네. IT 비즈니스로 대성공을 거두고 부업으로 출간한 책까지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이거야 원, 질투할 엄두도 안 나네. 아키토가 시애틀에 가기 직전에도 만났어요. 먼 길 떠난다고 해서 둘이서 식사를 했었죠. 하쿠로는 유리잔의 물을 마시려던 손을 멈췄다. 둘이서? 데이트를 한 거야? 네,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했어요. 아키토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하쿠로의 눈이 둥그레졌다. 유리카의 말투에 농담 같은 느낌은 없었다. 만일 아키토가 아무 짓을 했더라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면 저기 혹시 아키토를? 네, 사촌남매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니, 꼭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유리카는 하쿠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하쿠로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아주 솔직하고 대담하네. 안 되나요? 아니, 뭐 괜찮지. 하지만 아키토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때 이미 가이드 씨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키토는 연인이 있다는 얘기
저한텐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아마 겸연쩍어서 말을 못했겠지. 시애틀에 간 뒤에도 이따금 메일은 주고받았어요. 귀국하면 같이 또 뭔가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결혼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아버지에게도 소식을 안 보낸 터에 유리카에게만 따로 알려줄 수는 없었던 게 아닐까? 이번에 남이의 이모님에게서 아키토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곧바로 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이냐고요. 근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내 메일 무시당했나 봐요. 그야 당연하지. 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가에데의 메일에도 답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안했던 모양이네. 우선은 그렇게 둘러댔다. 아키토 전화번호 알고 있죠? 좀 알려주세요. 유리카에게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 제가 들은 번호가 있긴 한데 아무리 걸어도 연결이 안 돼요. 아마 번호가 바뀐 건 아닐 거야. 뭔가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겠지. 하쿠로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대답했다. 유리카는 납득할 수 없다는 기색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몰라. 뭔가 들은 얘기 없어요? 하쿠로는 쓴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본인 입으로 자랑하듯이 하는 말은 듣기 싫죠. 어차피 멋있게 꾸며난 얘기일 텐데. 내가 들은 건 자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 밴쿠버의 초밥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던 게 첫 만남이었대. 가이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쿠로가 간단히 들려주자 유리카는 못마땅한 얼굴로 코웃음을 쳤다. 대체 뭐가 좋다고 저런 여자를. 몸매라고 냉큼 말하고 싶은 것을 하쿠로는 꾹 참았다. 글쎄,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키토는 저런 가벼운 여자에게 넘어갈 타입이 아니거든요.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유리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키토의 취향까지 알고 있어? 대충은 이라고 유리카는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아는 술친구 중에 아키토를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모양이에요. 아슬아슬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고 전에 잡지 모델을 했을 정도니까 몸매도 뛰어나고 얼굴도 미인이었죠. 나 혼자 은근히 속이 타는데 결국 아키토가 넘어가지 않아서 안심했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키토에게 물어봤더니 가볍게 구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까워라. 라는 말을 하쿠로는 꿀꺽 삼켰다. 아키토 녀석, 눈이 꽤 높은 모양이네. 그렇지 않으면 한이 없었을걸요. 이상한 여자들이 줄줄이 접근했으니까. 씁쓸하게 말하는 유리카를 하쿠로는 마주보았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당연하죠. 얼굴 잘생겼지, 머리가 좋아서 얘기도 재밌지. 무엇보다 수입이 굉장했잖아요. 누군들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그랬겠네. 조금 전에 질투할 엄두도 안 난다고 했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왜 아키토 녀석에게만 그런 좋은 일이? 라고 하쿠로의 가슴 속에 질투의 불길이 요란하게 널름거렸다. 아키토가 사는 맨션 가보셨어요? 아, 응. 며칠 전에 갔다 왔어. 하쿠로는 대답했다. 놀랍던데? 저도 딱 한 번 갔었어요. 건물은 호텔 같고 방은 엄청나게 넓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임대료가 120만 엔이라던데요. 유리카가 무심히 입에 올린 숫자에 하쿠로는 현기증이 날 뻔했다. 120만? 듣고 싶지 않은, 들어서는 안 될 액수였다. 저 여자 틀림없이 돈을 노렸을 거예요. 아까 유난히 착한 척 조잘거리던데 마음속으로는 혀를 쏙 내밀었겠죠. 남자 꼬드기는 실력이 어떠냐고 뻐기는 속내가 아주 뻔히 보이던데 유리카의 말투가 한층 난폭해졌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건 좋지 않아.
아니요, 틀림없어요. 유리카가 심술궂은 눈빛을 던졌다. 자신이 가슴 큰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대부분이 그래요. 전직 승무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무 중이든 휴일이든 돈 많은 남자를 호시탐탐 노렸겠죠. 아무래도 유리카는 가슴 크기에 영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방금 유리카가 한 말을 빌리자면 가에데 씨는 가볍게 굴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아키토는 그런 여자에게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반론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지 유리카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러고는 아 하듯이 입을 해 벌렸다. 그녀가 창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쿠로도 저절로 그 시선을 따라갔다. 정원에 두 남녀가 있었다. 새빨간 정장 차림의 가이데와 검은 재킷을 걸친 유마였다. 정원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유마가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농담이라도 했는지 고개를 끄덕여가며 듣고 있던 가에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저 두 사람 유난히 즐거워 보이네. 어릴 때 나무 타기를 했던 얘기라도 하는 모양이죠. 유리카가 냉랭한 투로 말했다.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이 나는데 그렇게 높은 곳이 좋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위에 서는 사람이 되라면서 자신을 자극했다. 그 말이 그 뒤에 내 인생을 결정했다라는 얘기. 하쿠로는 놀라서 그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나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 여자에게 작업 걸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무튼 옛날부터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쓴다니까.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쿠로는 눈을 몇 차례 깜빡였다. 그러면 유리카에게도 작업을? 유리카는 작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렇군. 유마 씨는 양자로 들어왔으니까 유리카와는 같은 핏줄은 아닌 셈이네. 유리카의 새침한 얼굴이 하쿠로 쪽을 향했다. 아니요, 같은 핏줄이에요. 응? 하지만 유마 씨도 분명한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와 배다른 형제인 셈이죠. 고노스케 씨에게 세 번째 부인이 있었어? 그렇다면 친아들이잖아. 양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당황스러워하는 하쿠로를 보고 유리카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유마 씨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본처였어요. 그러니까 유마 씨는 할아버지의 불륜상대, 즉 내연의 처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 그렇게 된 거로군. 사생아였어. 하쿠루가 알고 있는 그 고노스케 영감이라면 두 번째 처 외에 따로 숨겨둔 여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사내아이라고 할아버지가 꽤 기뻐했던 모양이에요. 유치원 때까지는 그 내연의 처에게 양육을 맡겼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수하에서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이 집에 데려왔다나 봐요. 할머니가 용케도 그걸 허락해줬다 싶지만 실은 그럴 만큼 독재자였다는 얘기겠죠, 할아버지가. 유마 씨에 대해 이제야 이해가 되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은 사유 씨라고 했던가? 그 여자도 고노스케 씨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예요? 하쿠로의 물음에 유리카는 입술끝만 치켜 올리며 하고 묘한 웃음을 지었다. 눈치 못 채셨어요? 유마 씨와 그 여자를 나란히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하쿠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유리카는 둘이 닮지 않았나요? 눈매 같은 곳이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나와 남동생 사이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나이가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이다. 다음 순간 퍼뜩 깨달았다. 설마. 네, 그 설마가 사실이에요. 유리카는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내연의 처, 즉 유마 씨를 낳은 엄마가 바로 사요 씨예요. 하쿠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털썩 눕혔다. 이거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물론
양자 결연 수속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했어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연의 처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건 양심에 좀 찔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유산 상속이겠군. 내연의 처와 그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묘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그건 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유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말을 멈추는 바람에 하쿠로는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을 아는 채 다시 정원으로 시선을 던졌다.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던 가에데와 유마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참에 유마의 손이 가에데의 어깨를 슬쩍 감싸 안고 있었다. 저런 음흉한 인간이라고 하쿠로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삐거덕하고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나미에가 입구에 서 있었다. 준비가 다 됐어.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곧바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하쿠로는 다시 한번 정원의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식사 때와 똑같은 면면들이 다시 모인 곳은 하쿠로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방이었다. 대리석 테이블을 둘러싸고 검은 가죽 소파가 줄줄이 놓인 응접실이다. 어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이 저택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이 바로 이 방이었다. 데이코가 야스하루의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동안 하쿠로는 혼자 이곳에서 기다렸다. 실제로는 유마가 정원 쪽으로 들어왔었으니까 내내 그 혼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하쿠로는 소파의 표면을 쓰다듬어 보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고급스럽던 가죽 커버도 어지간히 후줄근하게 늘어졌다. 사이드 테이블에는 음료수가 준비되었다. 와인이며 위스키 등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셀프 서비스인 모양이었다. 하쿠로는 우롱차를 잔에 따랐다. 자리 순서는 아까와 달리 제각각이었다. 가에데와 유마가 테이블 모서리를 끼고 나란히 앉았고 하쿠로는 두 사람과 대각선에 위치하는 자리에 앉았다. 우선 지금까지의 경과부터 얘기하도록 할게. 나미에가 갖고 있던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야. 고문 변호사에게 맡겨진 유언장 내용이 밝혀진 것은 초칠일 밤이었어. 이 자리의 사람들 대부분이 동석했었으니까 그때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야. 벌써 20년이나 되었는가? 하고 하쿠로는 그때를 돌이켜보았다. 고노스케의 부음을 들었을 때 하쿠로는 이미 따로 나가서 살고 있었다. 대학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빈소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초칠일에도. 그래서 유언장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데이코에게서도 들은 것이 없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지. 쇼쿠가 말했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유언장 내용은 나미에는 배다른 여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 부친 고노스케의 개인 자산은 모두 야가미 아키토에게 상속한다라는 것이었어. 우롱차를 한 모금 마신 참이던 하쿠로는 저도 모르게 훅 뿜을 뻔했다. 가에드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침착한 모습이었다. 네, 그 이야기는 저도 아키토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옆에서 유마가 느물느물 웃었다. 어쨌든 천하의 야가미가의 후계자잖아. 최대한 재산을 통째로 넘겨줄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실제로 아키토 씨는 아직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죠. 맞아. 이래저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도 아키토에게서는 들었어? 나미에가 물었다. 네, 어느 정도는요. 그랬구나. 하지만 일단 설명해 줄게. 우선 이 유언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어.
처음 말을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오라버니 야사루였어. 그의 주장은 두 가지. 첫째로는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초등학생인 아키토에게 전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라는 것이었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었어. 유산 상속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건 법정 상속인에게는 최저한의 물려받을 액수가 정해져 있어. 아버지에게는 배우자가 없었으니까 법정 상속인은 자녀들 뿐이야. 그럴 경우 전 재산의 반절이 유류분이지. 자녀는 친자와 양자를 합해 6명이니까 각자의 유류분은 전 재산의 1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지간히도 조각조각 쪼개지는구나 했어. 쇼코가 말했다. 하지만 분모가 크다면 나름대로 액수가 높아지긴 하지. 분모라면 가이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물론 아버지의 개인 자산의 총액이야. 유마가 입가에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고 얘기를 계속해달라는 듯 나미에를 쳐다보았다. 나미에는 심호흡을 한 차례 하고 나서 파일에 시선을 떨구었다.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의료법인 고신카이의 이사장이었어. 고신카이는 야가미 종합병원과 실버타운 야가미엔 등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 하지만 전문가에게 면밀한 조사를 의뢰해 본 결과 그 6개 사업체 모두가 매우 심각한 경영부진에 빠져서 조급히 해체 혹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판명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야가미 종합병원과 하세쿠라 다카시의 회사에서 인수한 야가미엔을 제외하고 4개의 사업체는 폐쇄되었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산은 상당 부분 실제 가치가 떨어졌어. 예전에는 100억엔 가까운 재산이었지만 그 10분의 1 이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게다가 그 반절 정도가 이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이야. 그래서 오라버니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 저택 등은 장래에 아키토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우선 현금만 자녀들이 나누자라는 것이었어. 난 그건 안 받았잖아. 쇼크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건 이제 됐어. 그 대신 야가미엔을 물려받겠다고 한 것은 우리야. 옆자리에 하세쿠라 다카시가 타이르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안 받겠다고 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유산까지 낼름 받아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아마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사요가 입을 열었다. 도움을 받은 걸로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지 않아? 그만큼 키워주고 학비도 다 대줬어. 금액으로 치면 거기서 거기. 아니, 분명 우리보다 그쪽이 훨씬 더 많겠지. 쇼코와는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사요는 말을 마치고 화이트 와인잔을 기울였다. 학비하고 긴자에 각인해주는 걸 똑같이 치면 곤란하죠. 어라? 둘 다 똑같은 돈 아냐? 그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뭐야? 이봐요. 여보, 아니 이러지 말고. 다카시가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만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 어찌됐든 그 당시에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일이야. 나미에가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남편과 언니에게서 꾸지람을 듣고 쇼코는 부르퉁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었다. 쇼코가 현금 상속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몫은 현금 자산의 5분의 1이 되었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얘기할 것도 없겠지? 시부야 쪽에 약간 세련된 카페바 하나 차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면 돼. 유마가 가이드를 보며 말해주었다. 그런 경위가 있어서 그 시점에 아키토는 상속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 저택의 상속권은 아키토에게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버니가 보관하고 있어. 오라버니는
아키토가 일정한 나이에 달하면 책임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자,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가에데 씨, 뭔가 의문점은? 나미의 확인에 가에데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키토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대략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아키토 씨는 아버님에게서 고등학생 때 상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마가 가에데 쪽을 보며 위스키가 든 술잔을 빙그르르 돌렸다. 그러니까 아키토와 가에데 씨는 언제든지 이 저택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물론 팔아치워도 좋을 거야. 물론 그때는 지금까지 거주하시던 분이 집을 비워줘야겠지만 유리잔 안의 얼음이 잘그랑 소리를 냈다. 내 이야기라면 걱정 마. 언제라도 나갈 테니까. 나미에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꾸하고 일동을 둘러보았다. 여기까지. 뭔가 질문이 있는 사람은? 전원이 별다른 말이 없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할게. 라고 나미에가 말했다. 이것도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오라버니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오라버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키토가 유산을 물려받겠지만 그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처 분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리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다들 현금을 상속받았으니 나머지는 모두 아키토에게 양도한다는 의견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가 목록을 준비했어. 전체 재산 중에서 이 저택과 이미 현금화해서 상속을 마친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리한 목록이야. 나미에는 파일 안에서 A4 사이즈의 서류 묶음을 꺼내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애초에 관계가 없을 터인 하쿠로의 것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목록을 확인하고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역시나 왕년에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야가미가의 주인이었다. 족자와 도자기, 그림 같은 물품이 줄줄이 이어졌다. 심지어 금 불상까지 있었다. 추정 가격이 적혀 있는데 100만엔 단위의 물건이 몇 개나 되었다. 이렇게나 많았어? 난 전혀 몰랐는데. 쇼쿠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아버지가 어느새 이런 것들을 수집하셨을까? 어울리지도 않게 골동품이니 미술품 같은 걸 사들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아마 80년대 후반이 아닐까? 다카시가 말했다. 이른바 거품 경기 때야. 투자 목적으로 골동품이니 해외 명화를 샅샅이 사들인 자들이 많았거든. 어떤 회사에서는 고흐 그림을 수십억엔에 낙찰받은 적도 있었어. 장인어른도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손을 댄 것 같아. 그 말대로 당시의 기록을 조사해보니 투자 담당자라는 자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아예 모조리 사들인 모양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손실이 큰 투자였어. 나미에가 말했다. 당시에 그 비슷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아주 많았죠. 그나저나 이 물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서재 옆 서고에 보관 중이야. 그 방에는 귀중한 고서들이 있어서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니까 그림이나 족자 등을 보관하기도 적합했기 때문이야. 물론 1년에 몇 번씩 상자에서 꺼내 바람을 쐬는 식으로 내가 관리해왔어. 언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쇼쿠가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관 담당자로 지목하셨어. 그리고 그참에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었고. 최소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라도 알려줬으면 좋았잖아. 오라버니가 형제들에게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했어.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던 만큼 더 이상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도 동감이었고. 아닌 게 아니라 얘기가 복잡해졌네요. 유마가 서류를 테이블에 휙 던졌다. 대충 계산해도 1억엔이 넘어.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모조리 팔아치워서 유언대로 반은 아키토가 갖고 나머지를 우리가 나눠 갖는 식이라면 얘기가 빠를 테지만 그건 안 되지. 사유가 불쑥 말했다. 수집품으로 계속 소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게다가 무엇보다 아키토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 아, 잠깐. 물어볼 게 있어. 쇼코가 손을 들었다. 이 논의에 우리가 참여할 의미가 있어. 야가미엔을 물려받았으니 나머지 유산은 일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그 점에 대해서도 아키토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 나미에가 말했다. 다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20년 전에 쇼코는 야가미엔을 물려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현금을 받는 것으로 서로 손득 없이 공평하다는 결론이 나왔어. 즉, 현 시점에서는 다시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셈이니까 쇼코도 이번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쇼코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카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턱을 쓰다듬었다. 그 보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요. 아, 물론 나야 상속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야, 당신이 그런 쪽으로는 잘 알잖아. 잘 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때 푹 빠졌던 시기가 있었지. 벌써 한참 오래전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라고 나미에가 말했다. 지금부터 모두 함께 가서 보도록 할까요? 그거 좋죠. 나도 궁금해요. 아, 가이데 씨는 어때? 유마의 말에 저도요. 라고 가이데가 통통 튀는 목소리를 냈다. 할아버님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난 됐어요. 관심 없으니까. 유리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애초에 유산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상속권도 없고. 그러면 사요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느냐. 그렇게 뒤를 잇고 싶었던 게 틀림없다.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키토의 신부. 유리카는 도전하는 듯한 눈빛을 가이드에게로 향했지만 빨간 정장 차림의 신부는 만나서 영광이에요. 라고 상냥하게 머리를 숙였다. 나도 됐어. 마키오가 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 골동품인지 미술품인지 전혀 관심 없어. 내 목숨 포기할게. 다들 원하는 대로 처리해줘. 그럼 마키오 씨도 아키토의 신부가 보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유마가 물었다. 마키오는 부리부리한 눈을 치켜떴다. 아니야. 나는 형의 유품을 확인하려고 왔어. 유품이라니. 나미에가 눈끝을 치켜 올렸다. 그런 불길한 소리를. 야사루 오라버니는 아직 살아계셔. 아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유품이라는 말은. 마키오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세게 저었다. 말이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형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소유물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는 진즉에 세상 떠난 아버지가 재미삼아 수집한 것이나 구경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너 바보 아니야? 큰 오라버니가 세상 떠나면 그 유산은 당연히 모두 아키토 것이야. 쇼코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마키오는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유산 얘기가 아니야. 내가 소유물이라고 말했지. 형이 수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 형의 것은 아니야. 그래, 그것도 중요한 문제야. 나미에가 말했다. 그러니 더더욱 마키오도 함께 가서 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오라버니가 살던 맨션은 이미 비워주고 짐을 모두 이 저택으로 실어왔기 때문이야. 마키오가 오라버니의 어떤 소유물을 확인해 보려는 것인진 모르겠지만 일용품이나 의류 외에는 거의 모든 물건이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 마키오의 부리부리한 눈에 혈관이 비쳤다. 자료나 서적도? 그래. 그 말에 마키오가 불쑥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렇다면 나도 가봐야지. 나미에의 얼굴이 하쿠로 쪽으로 향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쿠로도 함께 보러 가자. 맨션에서 실어온 오라버니 짐 속에 데이코 씨의 물건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아, 네. 안 볼 수가 없겠네요. 하쿠로는 우롱차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함께 응접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다. 가이데는 조금 뒤처져서 가고 있었다. 하쿠로가 그 곁으로 다가갔다. 일이 묘하게 풀리는군요. 가이데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그런가요? 나는 재미있는데요. 고노스케 씨의 유산 상속에 대해 가이데 씨가 그렇게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키토 씨가 얘기해줬으니까요. 놀랍네요. 전 재산이라니. 하지만 아키토 씨는 아직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키토가 야가미가 사람들을 믿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모양이군요. 한마디로 유산에 얽힌 문제였어요. 하지만 가에데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같기도 했다.